어머니, 아버님 식사 드셨어요. 오늘은 잘 드시네요. 며느리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빈 죽그릇을 들고 있었다. 수고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영감 어쩔 뻔했니? 옆집 방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인걸요. 가족인데요. 나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6개월 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며느리 수진은 헌신적으로 시아버지를 간병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진을 칭찬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숙 씨 복 받으셨네. 며느리가 저렇게 효성스러우니. 나도 처음에는 고마웠다. 남편이 쓰러지고 막막했는데 수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병을 자처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수진은 시아버지만 돌봤다. 나한테는 거의 말도 걸지 않았다. 시아버지 방 문도 항상 닫아놨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은근히 막았다. 어머니, 아버님이 쉬고 계세요. 나중에 들어가세요. 어머니는 힘드시니까 쉬세요. 제가 할게요. 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나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나를 남편에게서 멀리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들어가도 되지? 내가 남편 방문을 열려고 하면 수진이 어디선가 나타나 막았다. 어머니, 제가 지금 막 약 드렸어요. 아버님 주무시는 중이에요. 나는 불편한 마음에 아들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수진이가 나를 너무 아빠한테서 떼어놓는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민호는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내가 아버지 간병한다고 고생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트집만 잡으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의 눈에는 며느리가 완벽한 효부로 보였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 남편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수진이가 늦은 시간에도 간병하는구나. 나는 감사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수진이 시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수진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누구세요?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수진이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지만 나는 이미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방금 본 수진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 눈빛, 그 미소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 방에 들어갔다. 수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뭐라고 하는 거야? 불편한 데 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손을 잡았다. 남편의 손이 차가웠다. 왜 이렇게 차가워? 이불을 더 덮어야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방에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나는 얼른 방을 나왔다. 응, 아버지 보고 있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쉬실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죄송해요. 어머니도 걱정되시죠. 하지만 아버님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이 필요해요.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이 며느리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부터 나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효녀 며느리에 가면 뒤에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왜 계속 악화되는 거죠? 나는 병원 주치의에게 물었다. 중풍은 회복이 더딘 병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과 약물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어요. 주치의가 설명했다. 그런데 환자분 상태를 보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응이 좋지 않네요.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약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수진이 모든 약을 관리하고 있어서 쉽지 않았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수진이 갑자기 나타나 물었다. 아니, 여보 약이 어디 있나 해서.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 재빨리 약 상자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민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나는 아들을 붙잡고 앉혔다. 수진이가 뭔가 이상해. 아빠 상태도 계속 나빠지고. 엄마, 또 시작이세요?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얼마나 정성껏 아버지 돌보는데요. 엄마는 왜 자꾸 며느리 탓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수진이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수진이한테만 의지하시니까 엄마가 섭섭하신 거잖아요. 민호야, 엄마가 그럴 사람이니? 그럼 왜 자꾸 수진이를 의심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들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며칠 후 수진이 민호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버지 간병하느라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요양원에서 편하게 쉬시면 건강도 회복되실 거예요. 나는 문 뒤에서 숨죽이며 들었다. 그것도 그렇네. 엄마가 요즘 예민하시기도 하고. 민호가 수진의 의견에 동조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이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다. 왜 나를 멀리 하려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수진이 남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손에 작은 주사기와 약병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수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저 시간에 왜 주사기를?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 시장에 간 사이 남편 방을 조사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약병들이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라벨을 확인했다. 이 약은 처방 전에 없던 건데. 약병을 자세히 보니 라벨이 바뀐 흔적이 있었다. 원래 약 이름 위에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몰래 그 약병을 가방에 넣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수진이 갑자기 나타났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그냥 산책 좀. 이 시간에요? 날씨도 추운데.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가방은 왜 들고 가세요? 아, 이거 그냥. 수진이 내 가방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나는 서둘러 집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병원 약국에 도착해 약사에게 약병을 보여줬다. 이 약이 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약사가 약병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라벨이 바뀌었네요. 네. 원래 약 이름 위에 다른 라벨을 붙였어요. 잠깐만요. 약사가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아래 원래 약 이름이 드러났다.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강한 진정제. 중풍 환자에게는 절대 처방하면 안 되는 약인데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식이 더 흐려지고 회복이 지연됩니다. 최악의 경우 약사가 말을 흐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큰일이야. 수진이가.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아빠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 하지만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여보, 제가 말했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나는 절망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약병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이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검진 받으러.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수진이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랑 상의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나는 안 가. 어머니, 거기서 편하게 쉬세요. 아버님, 간병은 제가 할게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싹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 후 나를 불렀다. 엄마, 수진이 말 들었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아빠한테.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병원에서도 연락 왔어요. 엄마가 아빠 약을 몰래 가져갔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며느리 질투하시는 거 이제 병적이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수진이는 아빠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내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민호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아버님을 죽인다고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간병했는데. 여보, 저 정말 억울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를 살인자 취급하세요? 수진이 민호에게 안기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당장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민호야, 엄마 말이 진짜야.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증거라도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가방이 비어 있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무슨 약병이요? 엄마가 환상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이 나를 보며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약병을 훔쳐간 것이 분명했다. 여보, 어머니를 정신과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래야겠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요. 민호야, 엄마는 정상이야.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남편 방에 들어갔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가빠 보였다. 여보, 제발 버텨줘.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남편이 눈을 떴다. 여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다.
나는 침대 밑을 확인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펼쳐보니 보험 증서였다. 피보험자 남편 이름,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수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보험은 내가 모르는 것이었다. 이게 언제? 종이 뒷면에는 수진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3개월 후 만기. 조금만 더.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수진이 남편을 일부러 악화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왜 또 아버님 방에 계세요?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재빨리 보험 증서를 숨겼다.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 어머니, 내일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푹 쉬세요. 수진이 나를 밀어내며 방문을 닫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보험 증서를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렸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지? 아들은 안 믿어. 경찰? 하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야. 나는 오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한 간호사였다. 영자야,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호 몰래 영자를 만났다. 정수가 정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한다고? 영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 봐. 보험 증서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리고 남편 약도 바뀌었어. 내가 확인했어. 이건 심각한데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약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혈액 검사를 해보자. 내 남편 혈액에 이상한 약물이 검출되면 그게 증거가 돼. 어떻게? 내가 병원에서 일하잖아. 몰래 검사해 줄게. 나는 희망을 찾았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며칠 후 영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정수가 큰일이야.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 뭐래? 내 남편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과다 검출됐어. 이건 강력한 진정제야. 영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풍 환자한테 이런 약을 계속 투여하면 의식이 저하되고 결국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게다가 사인이 중풍합병증으로 처리돼서 의심받지 않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정말로 남편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 결과지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어. 그래, 빨리 가.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나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에게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호와 수진 그리고 작은아버지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형님, 며느리, 요즘 큰형수님이 좀 이상하다면서요?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버님. 시어머니께서 저를 자꾸 의심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죽인다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약을 몰래 가져가고 밤에 아버님 방을 뒤지고. 뭐? 내가 언제?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형수님 나이면 초기 치매일 수 있대요. 작은아버지 부인이 거들었다. 민호야, 어머니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이미 예약했어요. 내일 가기로 했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잠깐만. 나는 정상이야. 나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것 봐. 여보 혈액에서 이상한 약물이 나왔어.
수진이가 투여한 거야. 민호가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가로챘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결과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이건 불법이에요. 환자 동의 없이 혈액 검사를 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진이 결과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이 약물은 아버님이 복용하시는 정식 처방약이에요. 불안 증세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거라고요. 거짓말. 내가 직접 약사한테 확인했어. 어머니, 약사가 뭐래요? 혹시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 침착하게 반박했다. 아버지, 처방전 여기 있어요. 확인하실래요? 수진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정말로 그 약이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이상해. 분명. 형수님, 진짜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작은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약사가 이상한 약이라고 했는데 처방전에는 있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수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왜 저를 믿지 못하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동네 사람들이 내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정숙 씨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구네. 효부를 살인자 취급한다면서 나이 들면 질투가 심해진다더니 시장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동네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며칠 후 민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데? 정신과 입원 동의서예요. 뭐? 엄마 상태가 심각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민호야, 엄마는 정상이라고. 엄마, 서명 안 하시면 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민호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너 정말 내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엄마를 위해서예요. 치료받으세요. 나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절대 안 가. 그날 밤 나는 영자에게 다시 전화했다. 영자야, 도와줘. 나 정신병원에 끌려갈 것 같아. 진정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수진이가 처방전까지 조작했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포기하지 마.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영자의 말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영자는 며칠 동안 병원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정수가 있잖아. 내 남편 처방전이 이상해. 영자가 다급하게 전화했다. 뭐가 이상한데? 처방전 발급 날짜를 보니까 전자 기록이 최근에 수정됐어. 누군가 나중에 약 항목을 추가한 거야. 그럼 수진이가? 응. 병원 전산에 불법으로 접근해서 처방전을 조작한 것 같아. 나는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수진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자가 신중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직접 약을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 어떻게? CCTV를 설치하자. 내 남편 방에 몰래. 나는 영자의 도움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수진이 외출한 사이 남편 방 구석에 설치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곧 다 끝날 거야.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믿어달라는 눈빛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수지는 낮에는 정상적으로 간병했다. 하지만 넷째 날 밤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새벽 2시 수진이 남편 방에 들어왔다. 손에 주사기와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다. 수진은 침대 옆 약통을 열고 약을 꺼냈다. 그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다. 아버지, 이번 주면 끝나요. 보험금만 받으면 저도 자유로워져요. 수진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남편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다. 수진은 남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곧 끝날 텐데. 나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다음 날 나는 영자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저희 며느리가 남편을 살해하려 합니다. 나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CCTV 영상, 혈액 검사 결과, 보험 증서. 이건 심각한 사건이네요. 수사관이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더 알아내야 할 것이 있었다. 수진이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혹시 전에도. 무슨 의미죠? 저런 사람이 처음 이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과 기록과 과거 이력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오셔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나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다. 수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다. 수진 씨의 전 남편이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수진 씨가 수령했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수진 씨의 친어머니도 3년 전에 의문사했어요. 어머니도? 네. 역시 보험금 수령자는 수진 씨였습니다.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연쇄보험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었다. 당장 체포해야 해요.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체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수진이 도망갈 수도 있었다. 제가 집에 먼저 가서 수진이를 붙잡아 놓을게요. 위험합니다. 수진 씨가 자해나 타해를 할 수도.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급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수진이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넌 어디도 못 가. 나는 현관문을 막아섰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 내가 한 짓 다 들통났어. 수진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어머니가 무슨 증거를 찾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텐데.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약 바꿔치기 하는 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김수진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다. 수진은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재빨리 수진을 제압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다. 김수진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권도.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모함한 거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이 나를 보며 절규했다. 너 스스로 다 알잖아. 5년 전 남편도, 3년 전 내 어머니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게 탄로난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다. 증거 없으면 못 잡아요. CCTV 영상이 있어요. 당신이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수사관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다.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어차피 다들 욕심쟁이들이었어요. 수진이 갑자기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 남편도 돈만 밝혔고 엄마도 재산만 챙겼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거야?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수진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경찰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진은 끌려가면서도 나를 째려봤다. 어머니가 그냥 요양원 가셨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수진의 마지막이었다. 민호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엄마 말이 맞았어. 수진이가 아빠를 죽이려 했어. 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CCTV 영상, 과거 범죄 기록, 모든 증거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봤다. 이게 진짜예요? 응. 내가 믿지 않아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민호는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뻔했어요.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아들을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진의 전 남편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그 역시 독극물에 의한 살해였음이 밝혀졌다. 부검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혈액에서 미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다. 당시에는 심장마비로 결론 지었지만 사실은 살인이었어요. 수진의 어머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수진이 밀어서 떨어뜨린 것이었다. 수진 씨가 자백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세 건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남편도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며칠 후 남편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수진이 투여하던 약물을 중단하자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여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남편은 이제 의식이 또렷해지고 간단한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날 살렸어. 민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호가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수진의 전 남편 유족들과 친어머니 친척들도 참석했다. 피고인 김수진은 3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수진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냉정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 살기 위해 한 거예요. 수진의 말에 방청객들이 술렁거렸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합니다. 검사가 말했다. 특히 남편과 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돈을 위해 죽이려 한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수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수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고작 15년이에요?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싼 거예요. 수진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다. 끝까지 뉘우침이 없었다. 피고인, 퇴정하세요. 교도관이 수진을 끌고 나갔다. 수진은 나가면서도 나를 돌아봤다. 어머니,
어머니도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세상은 돈이 전부라는 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런 사람과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었다. 법정을 나오며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됐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다. 엄마, 저 이혼 절차 밟을게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하고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직감을 무시한 것이 제일 큰 실수였어요. 민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서 짧은 대화도 할 수 있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응, 좋아.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산책 나갈까? 나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여보, 우리 이겨냈어.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날 살렸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였다. 엄마, 제가 아버지 재활 치료 도와드릴게요. 민호야, 내 일은 어떡하고? 일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놓친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민호는 아버지의 재활 운동을 도왔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아버지, 힘내세요. 하나, 둘. 민호의 정성 덕분에 남편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웃들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내다니. 아니에요. 그냥 제 직감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6개월 후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훨씬 또렷해졌다. 정수가, 나 이제 괜찮아. 여보,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남편인데. 그래도 고마워. 아무도 안 믿어줬을 때 당신만 날 믿어줬잖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민호도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고맙다, 아들. 우리는 3명이 손을 맞잡았다. 어느 날 저녁 옛 친구 영자가 찾아왔다. 정수가 요즘 어때? 덕분에 잘 지내.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천만에.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긴 거지.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정수가, 당신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끝까지 싸운 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남편을 지켜야 했으니까.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일을 회상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쩌나 싶어서. 하지만 직감이 맞았잖아. 응. 때로는 직감을 믿어야 해. 특히 가족에 관한 일이라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났다. 남편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대화도 자유로웠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바닷가.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남편이 환하게 웃었다. 좋아. 가자. 민호도 함께 가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걸었다. 정수가, 우리 이렇게 늙었네. 그래도 함께 늙어가는 게 행복하지. 응,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 민호가 우리 사진을 찍어줬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우리는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야, 너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엄마, 아직은요. 일단 부모님 건강 회복이 우선이에요. 아니야. 내 인생도 살아야지. 남편이 거들었다. 아빠 말이 맞아. 좋은 사람 만나.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악몽이 끝난 지 1년이 되었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뭐해?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그냥 일기 쓰고 있었어. 우리 산책 갈까?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말이다. 이번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서 또 찾아뵐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